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3월달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한국사 해설의 박세현입니다. 여러분 일단 시험 치느라 수고 매우 많으셨고 그 시험이 끝난 가운데 해설 강의를 또 바로 듣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것을 이겨내고 또 이제 해설 강의로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이제 보완하는 우리 친구들 진짜로 대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시험 끝나고 듣지 않더라도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제 뭐 6월이든 아니면 그 후년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작년 기출문제를 보는 차원에서 또 이 강의를 만나게 될 학생들 모두를 환영하면서 차분하게 그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 철저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은 이것은 가시대의 문화유산인 고인돌이다 라고 해서 고인돌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무덤이 되는 것이겠죠. 자, 특징 가시대에 지배자, 군장이 출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강화도뿐만이 아니라 고창, 화순 이런 곳들이 다 이렇게 고인돌 문화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거 여러분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진짜 웅장하고 거대합니다. 이런 무덤을 조성할 수 있으려면 말 그대로 조금 높은 존재, 지배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청동기 시대 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화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과거제까지 가려면 우리가 고려시대 이후로 가야 되겠습니다. 고려 광종 때 최초로 과거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2번 팔관회를 거행했다. 역시 고려시대 때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3번 비파형 동검을 제작했다. 악기 비파의 모형을 닮았다라는 건데 바로 이 고인돌,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됐고요. 4번 불상과 석탑을 건립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불교가 들어와야 가능한 것일 텐데 불교가 들어오는 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5번 철제농기구는 말 그대로 이제 철기시대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만이 옳다. 1번은 문제 클리어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 탐방 과제가 나왔습니다. 활동 목표, 가 단체의 단원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단원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단체 자체가 단 이렇게 끝날 확률도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제출일자는 말 그대로 지금 현 시점이고 과제를 봤더니 단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김상옥 그리고 과제 2번에 나석주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내신이랄지 좀 더 어려운 그런 시험에서는 이들이 어디에서 그런 의거가 이루어졌는가 그런 장소 매칭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모의고사나 여러분들이 훗날 치르게 될 수능이나 이럴 때에서는 이런 이름들 들어본 것만으로도 이 단체를 충분히 찾아내시기만 한다,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일단 이 단원들 바로 의열단을 우리가 가리키고 있고요. 일제 강점기에 가장 이게 또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의열투쟁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거 활동 같은 경우는 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김상옥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악명 높았던 그 경찰서에 대한 이런 투척 활동, 북단 투척, 종로 경찰서. 그 다음에 나석주 같은 경우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곳에 이렇게 역시 투척을 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의 활동이 되겠고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백정에 대한 이 차별을 철폐하자 이런 운동이 되겠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그 진주 지역의 그 백정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2번 신탁 통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광복 이후의 상황이 되겠죠. 요거는 신탁 통치 반대한다. 대체로 우익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3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가장 올바른 정답이 되겠고요. 이 의열단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단원들도 있겠지만 바로 단장이었던 김원봉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 이 김원봉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행동 강령을 글로써 이렇게 써주실 것을 요청을 했죠. 자, 그거에 응해가지고 아주 장쾌한 강도 일본에게는 이런 폭력 이것이 바로 답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써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고 쓴 사람은 바로 신채호가 되겠다. 우리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죠. 신채호 이렇게 신채호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오산학교, 대성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매우 중요한 애국 계몽운동 단체가 되겠는데, 자, 이게 바로 신민회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 신민회하고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신간회예요. 신간회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에 이제 의열단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밑줄 친 이 책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은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대조영이 나왔습니다. 대조영이 건국한 이 나라에 대한 책을 이 칸에 모아두었대. 근데 이 나라가 두 글자예요. 근데 이제 웬만한 나라가 사실은 두 글자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힌트가 되기는 좀 어렵겠고, 다음 당나라, 이 당나라 중국이죠. 중국의 당나라와 대립했다.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한 무왕에 대한 책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왕 그리고 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서 사실 선제 공격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산둥반도 등주를 선제 공격하였다 이런 내용으로도 언급이 되었던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의 전성기를 담은 책을 읽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 무왕이 아니라 왼쪽 대조영이 있죠. 동그라미 쳐놓고 대조영을 언급을 안 했네. 자, 대조영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죠. 누굽니까? 건국자죠. 대조영입니다. 그 나라는 사실은 이제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바로 발해가 되겠죠. 그래서 대조영의 건국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왕, 그 다음에 문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왕도 있죠. 최대 이제 팽창기,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이 선왕 때고, 그때 그 전성기 때의 내용이 발해를 이렇게 수식하는 말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이렇게 책 제목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씩 가봅시다. 1번 성리학의 나라 조선 아니죠. 그냥 아닌 거야. 2번 불국사에 담긴 꿈 신라 역시 해당이 안 되고, 백제문화의 보고 무령왕릉 역시 안 되고, 고려의 아름다움 상감정자. 그러니까 이제 오답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라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제가 구태여 이건 어느 나라라서 안 돼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해동성국으로 불린 나라 발해, 굉장히 융성했을 때 이 바다 동쪽에 융성했던 나라라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했었던 것이죠. 자, 바로 발해사에 대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3번 문제 됐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검색어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도병마사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소속된 고위 관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국방 문제 등을 논의하던 가해회의 기구이다. 그러니까 가가 나라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지 않은 이유가,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가면 공부를 한 친구들만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넓게 이런 말이 나오면 어느 나라냐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이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래서 원간섭기까지 충분한 이 나라에 대한 힌트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딜까? 이 나라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 자, 그러면 1번 팔조법을 제정했다. 이거는 고로 시작하긴 하는데 고려가 아니라 고조선이지. 다음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했다. 이거는 우리 근현대사로 가가지고 개항기, 그리고 개학 이후에 개화기, 각종 근대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할 때 그때 추진기구였죠. 개화를 추진하는 기구였고, 3번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이게 아까 그 책 제목에 있지 않았나요? 무령왕릉 할 때, 그 무령왕 때 이야기죠. 백제.
4번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두었다. 정답. 고려하면은 국자감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화백회의에서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자, 이 귀족회의 아니겠습니까? 만장일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신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특징. 자, 그래서 고려의 뭐 여러 정치 기구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기구가 나왔으니까 뭐 하나만 추가한다면 도병마사와 더불어서 뭐 식목도감 뭐 이런 회의 기구들도 있었죠. 회의 기구도. 5번 가봅시다. 밑줄 친 정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뭔가 정변이 일어난 거야. 자, 건물을 봤더니 복원된 우정총국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 가서 그 인사동 거리 거닐다가 조금만 올라가시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가 되겠고요. 이곳은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켰다. 급진개화파의 정변, 우정총국. 또 이 우정총국을 담당하던 사람이 김옥균이 아니라 같은 일원이었던 홍영식이 되겠죠. 홍영식. 자,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 1884년에 있었는데 이 해가 무슨 해입니까? 갑신년이에요. 그래서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갑신정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1번, 교정도감이 설치가 되었다. 자, 이 교정도감, 무신정권, 특히 최씨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었죠. 고려의 무신정권 때 이야기입니다. 탈락. 2번, 개혁정강이 발표가 되었다. 정답입니다. 이 급진개화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 인민평등권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근대적인 모습을 추구하였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안타깝지만 결국 청나라의 진압으로 어제 3.1천하로 끝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3번,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이미 1876년에 일본과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4번, 연산군이 왕위에서 물러났다. 이거 너무 옛날 이야기가 되겠죠. 연산군이 물러나고 중종이 올라왔죠. 이제 그 사건이 중종 반정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했다. 훨씬 더 또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이거 고구려 이야기 아닙니까? 고구려 이야기. 자, 그래서 오답들도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비슷한 시기가 이제 1880년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개화 정책이 이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충돌도 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88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모군란이 있었죠. 이모군란이 있었고 이 이모군란 또한 진압을 어디가 하게 됩니까? 이모군란을 진압한 나라는 바로 청나라가 진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의 영향 그리고 간섭 이게 이제 강화가 되냐면 청나라에 의한 간섭이 강화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품고 있던 것이 바로 급진개화파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일본을 모델로 우리도 빠른 그 다음에 대대적인 그런 개혁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청나라의 어떤 간섭과 영향력, 의존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급격하게 바꿀 수 있는 이제 좀 방법을 바로 정변으로 택했던 것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시기에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사파가 굉장히 이거는 이제 퀄리티가 높죠. 되게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자, 이쪽 이제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기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이 없어졌다라고 하네. 그냥 요거 하나가 일단은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금난 정권이 무엇이냐? 일단은 시전 상인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 상인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상업활동을 하는 대신에 국가의 의무도 부담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들의 이제 수익의 일부를 이제 국가에 부담을 했겠지, 당연히. 그래서 권한을 얻어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사로운 상인들, 사상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들이 제어, 견제할 수가 있는 건데 아주 강력한 권한을 받은 거야. 자, 그런 사사로운 상인들을 조금 더 낮춰 부르는 의미로 시장을 어지럽힌다 해서 이제 난전이라고 일컬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할 수 있는, 금할 수 있는 금난 정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전상인들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국가 전반기에는 이 시전상인들을 어쨌든 보호를 해주면서 그들로부터 국가의 재원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었겠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렇죠? 상업이 발달을 하고 유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좀 후기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어느 한 조직이 이렇게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면 시장이 막히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금난 정권을 폐지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이 이 군주 때 나왔죠.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이 정조의 정책을 우리가 바로 신해통공 정책이라고 하고요. 신해통공이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금난 정권 폐지를 하였다. 자, 정조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조선 후기를 상징하는 개혁군주죠. 정조하면 조선 후기, 조선 후기 군주하면 정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 또한 18세기의 이야기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적에 이 조선 후기라는 것을 딱 잡고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많은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던 시기인데, 자, 1번 볼게요. 노급이 지급이 되었다. 이 노급이 뭡니까? 어느 지역을 이제 토지로서 이렇게 부여를 받게 되면 그 지역의 인적 자원까지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막강한 귀족들의 권한이었죠. 이게 바로 신라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노급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지. 2번. 청해진이 설치가 되었다. 장보고, 해신 장보고 생각나시죠? 신라 이야기지. 3번.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자, 우리 한국사 전근대사에서 어떤 화폐가 활발하게 막 유통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거의 유일무이 조선 후기의 상평통보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됐고, 자, 지금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화폐를 활발히 유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바로 조선 후기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4번 토지 조사령이 제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의 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번 갈게요.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었다. 일본에서 이 쌀이 부족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인 우리 한국에서 쌀 생산을 늘리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다. 자, 이렇게 정답 다 말씀드렸고요. 자, 6번은 신해통공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7번 가봅시다.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수능을 보시게 된다 할지 이럴 때 100% 만나게 될 문제예요. 100%이 유형이 나올 텐데, 자, 집에서 만나는 역사박물관. 자,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교원이 칼을 차고 제복을 입었다. 굉장히 위압적인 모습이죠. 학생들을 이 권위적으로 이렇게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야. 사진과 같이 이 시기 일제는 이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거예요. 사회 전반에도 깔았습니다. 교육 전반,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통치에 이렇게 수능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고, 특히 때리는 거, 조선 퇴역령, 그리고 이런 절차를 많이 이렇게 패스하는 거죠. 바로 즉결 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던 것이고, 군인 내의 경찰 조직인 바로 이 헌병이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 헌병 경찰 통치를 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말이죠. 일제 강점기를 시대의 구분을 한번 해보면, 자, 1기, 2기, 그리고 3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자, 1기는 1910년대, 2기는 20년대, 그 다음에 3기는 40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는 무단통치. 자, 그 다음에 2기는 민족 분열 통치. 그리고 이 민족 분열 통치 시기를 또 일컫는 소위 문화 통치 시기,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셋 중에 어느 시기인가 이거 정확하게 고르는 문제가 여러분들 100%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공포스러운 분위기, 헌병 경찰 통치 이걸 했던 것이 바로 이 1기의 특징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1기의 특징이 여기에 나온 거라면 뭐
교원이 칼을 차고 제복을 입었다. 그다음에 조선 태영령, 뭐 헌병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다른 걸 또 좀 더 찾아낼 수 있냐 이런 문제겠지. 자, 그래서 선지를 가보면 정답을 먼저 고를게요. 이미 말씀드린 부분 헌병 경찰제도. 그다음에 추가한다면은 뭐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오답 정리합시다. 1번 화랑도가 개편이 되었다.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거 신라의 진흥왕 때 이야기고 2번 이모군란이 발생하였다. 1882년 이야기고 3번 노비양건법이 실시되었다. 고려의 광종 이야기. 그 다음 홍구와 사림이 대립했다. 요거는 이제 성종, 조선 성종 때부터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하다가 연산군 때 사화로 팍 터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일제강점기 문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문제 8번 가봅니다. 자, 밑줄 친 특사단 파견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특사라는 표현부터가 일단은 하나의 힌트가 되겠고요. 자, 이상설은 이 이상설 열사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뭐 이준, 그다음에 이위종, 그다음에 이상설까지 해서 바로 우리가 이것 특사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데, 자, 보니까 일본이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나라와 여러분들 나라의 외교 관계를 무력에 의해서 강제로 단절시켰다. 외교를 단절시켰다.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런 키워드. 자,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마침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열린 거야. 헤이그에서. 거기에 특사를 보낸 것이죠. 누가 보냅니까? 고종이 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인들의 만행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중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방해,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외면,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다녀왔었는데 일본이 이것을 문제로 삼아서 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기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엮이게 되는데, 한번 가봅시다. 영향이니까. 자, 1번 운요호 사건이 일어났다. 운요호 사건은 1875년에 있었던 일본의 무력 도발이죠. 그리고 다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 돼. 2번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2번 찾았고, 3번 미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돼 있었죠. 이미 1882년에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있었지요. 4번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가 이루어졌다. 원래 수도가 개경인데 강화도로 옮겼다가 돌아왔다. 이런 말인데 이거 고려 무신 정권기의 이야기가 되겠고, 몽골하고 싸우다가 굴복하면서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5번 후금의 침략으로 정묘호란이 발발했다. 조선의 인조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이었고요. 자, 이제 9번 문제 가봅시다. 노래가 하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밑줄 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느님은 우리 황제를 도우사 만수무강하사 해안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쌓으시고 뭐 이런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이건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크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음 대한제국의 애국가입니다. 그냥 포인트. 대한제국이 있었구나. 대한제국이 나왔습니다. 자,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이 뭐야? 우리가 아관이고 거기에 이제 고종이 몸을 그쪽으로 이제 의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관 파천이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랬습니까? 바로 직전에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을미사변이 있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이제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는 거죠. 자주성을 다시 회복하고 이것을 만방에 알리고자 했던 황제권 강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때 이 고종이 연호를, 황제의 연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그 연호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광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무를 따서 이때의 개혁을 일컫고 있는데, 너무 쉽죠? 광무를 땄기 때문에 광무 개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무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사례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될 텐데, 1번 지게를 발급하였다. 정답.
가장 출제율이 높은 게 바로 양전지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측량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해. 그럼 뭐 할 수 있어? 조세를 수취할 때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근대적으로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했다. 이 근대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계라는 것이다. 정답은 1번 나왔고요. 2번 태학을 설치했다. 최고 교육기관일 텐데 요거는 고구려야. 소수림왕 때 나오지. 3번 전시과를 실시했다. 고려의 토지제도. 그 다음 4번 주자감을 운영했다.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독서상품과를 시행했다. 이거는 통일신라에서 있었던 관리선발 제도긴 하지만 잘 운영이 되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또 이 진골귀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좋아요. 자, 이제 10번입니다. 반환점 도네요. 이제 반절로 옵니다. 가전쟁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학작품으로 있고 일단 전쟁입니다. 전쟁이야. 힌트. 자, 내려올게요. 들으니 홍의장군, 이 붉은 옷을 입어서 이 홍의장군이란 이름으로 불린단 말이야. 자, 왜군, 그 다음에 홍의장군. 힌트가 나왔고, 그대를 위해 말하니 끝까지 힘을 다해 곽분양처럼 되소서. 그럼 가보다. 자, 이 작품은 가전쟁 때 의병장으로 활용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의로서 이게 스스로 들고 일어난 이 의병의 활약, 우리나라는 참 컸던 그런 나라인데 대표적으로 홍의장군 곽재우가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힌트. 임진년. 임진년에 시작이 되었다. 1592년.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임진왜란이다. 한국사 시험에서 임진왜란이 안 나올 때가 없죠.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임진왜란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 의병도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이순신 장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선조가 어디로 피란을 했다, 뭐 의주 피란 이야기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지원군을 요청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가 지원군으로 왔다 정리. 자, 1번 우산국을 정복하는 이사부. 자, 이거 신라 지증왕 때 이야기고. 2번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이성계. 1388년 고려 말 이야기입니다. 3번 살수에서 적을 물리치는 을지문덕. 7세기 고구려와 수나라의 싸움이고요. 4번 아이고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는 메가더. 사실 이 전쟁이 6.25 전쟁인데요. 6.25 전쟁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또 거의 99% 이상 인천 상륙작전이 나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5번이네. 한반도에서 적의 수군을 공격하는 이순신, 한산도,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 명량, 이런 전투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풀었고요. 자, 이제 11번 가봅시다. 다음 그래프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본의 제1은행권, 일본의 화폐예요. 109 백동화의 유통량 추이, 우리가 쓰던 화폐예요. 자, 근데 유통량을 보니까 지금 일본의 제1은행권이 당연히 이렇게 높아졌고 우리 화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화폐 정리 사업이 들어가서 화폐를 일본 화폐로 이제 교환하는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고, 화폐 정리 사업이고, 자, 이거 주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자, 우리나라에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면서 재정고문 그리고 외교고문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주도를 해가지고 추진이 되었고요. 자, 일단은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화폐를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 화폐의 가치를 측정을 잘해야 이렇게 교환이 되겠죠. 근데 상당수의 이 화폐들이 이건 너무 품질이 떨어지는 조악한 상태구만 하면서 이제 화폐 가치를 낮게 책정을 잡히면서 많이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되었던 일이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이고, 차츰차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한국의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볼게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을 정리한다.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을 하면서 이 청나라 상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준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880년대 내용이야. 자, 그 다음 2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건 완전 현대사로 가야죠. 박정희 정부 때의 이야기가 되겠고,
3번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고 이런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타격을 상당히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경제가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정권 자체도 당연히 그러면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 탄압, 독재의 모습, 뭐 시위, 그거에 대한 진압,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붕괴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죠. 다음 4번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말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일본이 대한제국의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는 과정을 과정을 파악한다. 이렇게 이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끝. 자, 이제 11번 됐고요. 12번 가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마인드맵 형태가 나와 있지. 자, 일단 가가 공통적인 거고 첫 번째 가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뻗어 나왔습니다. 삼국시대야, 그치? 자, 고구려를 볼게요. 소수림왕이 자, 여러분들이 특징을 보면 사실 왼쪽 왕만 알아도 돼. 소수림왕 한 거 많지.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한 거 많죠. 근데 침류왕, 백제 침류왕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 불교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다음 신라 한일 많지. 율령 반포, 불교 공인, 금강가야 정보 한일 많아요. 그런데 그 공통점은 이미 나왔다, 그치? 공통점은 이미 나왔다. 뭡니까? 바로 이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했던 그런 왕들, 삼국시대의 왕들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오른쪽은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불교를 전파했다 이런 내용이고,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 기존 귀족 세력들의 반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르고 공인을 하기까지 좀 어려웠어. 근데 그것을 깨트린 게 누굽니까? 이차돈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죠. 그래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저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차돈의 목을 탁 쳤더니 뭐 어떻게 됩니까? 뭐 하얀 피가 확 뭐 올라가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순교 비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는 그런 공통점이 이 가에 들어가게 되겠지. 자, 1번 불교 수용 정답. 끝났고요. 자, 2번 볼게요. 도교가 유행했다. 뭐 신선, 불로장생, 좀 신비스러운 뭐 이상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의 키워드가 될 텐데, 만약에 도교라고 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보충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게 도교로 마인드맵의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진짜 문제 나온 것처럼 여기 뭐 고구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백제, 뭐 백제까지만 합시다. 대표적인 게 백제까지만 언급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뻗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뭘 채울래요, 여러분? 뭘 채울래요? 다 일단 고구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사신도, 무덤의 이 고분벽화였던 이 사신도가 대표적이겠죠. 특히 현무도 이거 되게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백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제를 넘어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정말 그 공예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금동대학로가 있죠. 또 완벽한 상태로 이게 발굴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던 금동대학로. 이 항로에다가 이 도교의 이상세계를 쫙 치밀하게 조성을 해놨단 말이야.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백제의 벽돌 중에서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있습니다. 산수무늬 벽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도교적인 특징의 힌트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동학의 확산입니다. 동학, 뭐 인내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당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이 농민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좀 희망을 품게 하면서 좀 하나의 이제 그 구심점이 되기도 했던 사상이 될 텐데요. 요거는 우리 이제 조선 말기로 가야 나오겠죠. 자, 그 다음 4번 천신신앙의 출현이다. 천신신앙, 이것도 뭐 중요하게 다뤄질 주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 하늘의 신이 최고의 으뜸가는 신이고 우리의 지배자는 또 그 자손이다, 이렇게 내려왔다, 뭐 그런 지배자에게 신성성을 부여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뭐 당장 뭐 단군 신화만 봐도 그렇죠. 환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주몽, 그다음에 뭐 박역거세 뭐 등등 다양한 그 지배자들에게 신성함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풍수 지리설의 영향이다. 어디에다가 수도를 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뭐 이렇게 번영할 수도 있고 쇠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지리적인 요인이 국가의 성쇠를 좌우한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풍수지리설이 될 텐데, 우리가 교과적으로 가장 이 풍수지리설이 드러났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고려시대 때 누구의 서경촌도 운동?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 있었죠.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풀었고요. 자, 13번 갑니다. 자,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냥 문제에 다 이미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힌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민주화 운동 우리가 후보가 있거든요. 4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 그 다음에 6월 달 전부 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민주화 운동이 이 월을 따요. 이 월을 땄어요. 자, 그래서 자, 사실 연도는 다릅니다. 이 4월 달 같은 경우는 60년이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80년이고 자, 그 다음에 6월 달 같은 경우는 8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다르지만 4, 5, 6 뭔가 이게 좀 절묘하죠. 자, 그래서 이제 플레임을 가게 되면 4.19 혁명, 자,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은 그냥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굳이 날짜로 한다라면 중요한 기점이 된 60, 해서 60 민주항쟁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6월 항쟁이라고 지금은 좀 더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키워드를 조금 더 한번 빼드릴게요. 키워드, 핵심 키워드. 자, 일단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항거하면서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겁니다. 자, 왜 신자가 붙냐면 기존의 이 군부 세력은 바로 박정희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의 신군부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전두환 정부 일때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니까 전두환 정부 요렇게 각각 이제 어디에 저항을 했었는가 요거를 좀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한 번 더 뺄게요. 힌트를 더 빼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배경이 됐던 거 3.15 부정선거 할 수 있는 그 부정의 모습을 다 보여준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항이 있었고 결론부터 말하면은 결론도 세트로 맞춰서 하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자, 요거. 그다음에 이건 신군부에 이렇게 지금 뭐 민주화 운동 탄압과 계엄령 선포 이런 거에 저항하면서 힌트 광주죠. 광주. 그다음에 시민군이 결성되었다. 요런 키워드 잘 나옵니다. 시민군이 결성되었다. 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직선제 투쟁. 직선제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헌법 개헌해라. 직선제로 가야 된다. 요런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겠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 있었죠. 이승만 정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성공한 혁명이었죠. 자,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의의가 매우 높게 평가가 되며 그것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그러나 당시에는 어쨌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제 광주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일단은 진압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의의는 살아 있어요. 다음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성공, 그래서 실제 직선제 개헌을 쟁취를 해서 이 뒤부터는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의 이제 대통령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이건 뭔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을 찾아봅시다. 자, 바로 나왔는데 이제 쌤이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87년 6월이에요. 6월 항쟁이죠. 87년에 6월 항쟁이겠고 이 땅에서 고문을 영원히 추방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민주화 투사뿐만 아니라 전혀 뭐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 민주헌법 쟁취를 통한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 국민적 의지를 직결한 60국민 대회는 각계각층의 전 국민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최루탄 추방 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전개할 거고요. 이한열 군이 나왔습니다. 사실 앞에서 고문이 나왔죠. 이미 연초에 이 고문을 통해서 박종철 열사가 사망을 했고 그것을 경찰이 왜곡함으로써 국민적인 분노가 더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한열 군 또한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또한 최루탄에 의해서 사망하면서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자,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정답을 먼저 찾죠. 정답은 4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를 통해서 5년 단임 대통령으로 올라왔죠. 1번
오답 정리. 삼국 통일로 이어졌다. 너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오답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신진사대부가 주도하였다. 뭐 조선의 건국을 말하겠지? 자, 그다음에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발했다. 뭐 영남 만인소, 위정척사 운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5번 내살림 내것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요거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국 내 가 관련 기념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곳이 나왔어요. 일단 뭐 김구 언급 나왔고 김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 조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 특히 이 상하이에서 훈코공원 의거. 너무나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착지 충칭 청사. 이런 표현 우리가 보통 어떤 국가의 그 공공기관의 그 건물을 가리킬 때 청사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줄여서 임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의의가 크죠. 우리가 그리고 그 정통성을 좀 계승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독립운동 우리가 할 때 있어서 그 임시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활동의 효과나 뭐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내부 분열도 심했고 당연히 뭐 일본의 그런 탄압도 있었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임시정부를 활기를 띠게 하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구였고 그 김구가 임시정부 활동을 침체를 극복하고 활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 바로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그 단원이 윤봉길, 이봉창이 되겠는데 자, 윤봉길 같은 경우에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 거사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부분, 그 다음에 중국이 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중국의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동 이렇게 해왔는데 마지막 정착지는 우리가 꼭 알아주셔야겠다. 충칭에 정착을 합니다. 시작은 상하이, 끝은 충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충칭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군부대도 매우 잘 나오죠. 한국광복군도 바로 이 충칭에서 창설이 되었었습니다. 자, 임시정부예요. 자, 그러면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국광복군이에요. 별기군이 아닙니다. 별기군은 개화기 때 만들어진 신식군대야. 자, 그 다음에 2번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조선의 뭐 대표적인 군주 태종이나 그 다음에 세조 이런 군주들이지. 그 다음 3번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대구의 뭐 서상돈으로부터 시작돼서 서울에서 국채보상운동 뭐 기성회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그 차관 있죠. 빚을 나라의 빚을 갚자 우리의 힘으로 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4번 정답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어쨌든 이런 정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잘 딱 유기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겠고 자금도 전달이 딱 돼야 되거든. 그런 역할을 했던 정보기관들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되겠습니다. 5번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동학농민군의 그런 자치개혁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가 나왔었고 15번 가봅시다. 가 사건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특별 전시입니다. 프랑스 군인, 이제 프랑스 군인이 연관이 돼 있고 자, 가의 사건에 참전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프랑스 군인 앙리 쥐베르가 그린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외국인이 바라본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힌트 문수산성, 그렇죠? 그 다음에 정족산성은 안 나왔군요. 자, 외규장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족산성 이런 키워드들이 있겠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병인 양요. 1866년에 프랑스가 강화도로 이렇게 침공을 했던 사건이 되겠고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키를 쥐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입니다. 특히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력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어쨌든 호시탐탐 계속해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노렸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침공까지도 이어졌던 건데 어쨌든 우리가 잘 막아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병인양요가 여기 나왔고 병인양요의 빌미가 되었던 사건이 병인박해죠. 병인박해.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는데 이때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프랑스군이 침공을 해왔던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막아냈는데 철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제 국보급 유물들이 있는 외교장각을 약탈해갔지.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병인양요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충남 덕산에 있는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죠. 무덤에 있는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로 그쳤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신미양요 있죠. 신미양요. 미국이 역시 강화도로 침공을 해왔던 사건. 그리고 이런 일련의 침공들을 겪어내면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에 대한 의지는 더욱더 높아만 갔고 그런 의지를 여기에다가 담았다. 이것이 바로 척화비. 절대 그들과는 화해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1번 가봅시다. 별무반의 활동이다. 별무반, 고려, 윤관, 동북 구성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 2번 서희의 외교담판, 고려, 그 다음에 강동 육주, 거란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 3번 사군육진, 조선, 세종, 여진족, 토벌 이렇게 됐고요. 4번 고려의 해동천하지. 지금 뭐 오답이 여기 있는 조선 세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대체로 고려로 오답이 많이 제시가 되었네요. 고려가 일단은 외부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 중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뭐 거란이든 여진이든 되게 강성했던 주변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뭐 군신 관계도 맺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자주성을 드러내고 황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자주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5번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정답은 요거네요.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철저한 통상수교 거부책을 펼쳤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가봅니다. 16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누구부터 할까? 가운데 일제강점기 국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군사 조직 일제강점기에 뭔가 무장투쟁을 한다? 한반도 내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만주가 터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내륙으로 이제 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국외에서 활동한 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왼쪽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일전쟁이 3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이제 후반 상황에서 자 의열단하면 떠오르는 인물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관내에서 우리 한커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인 부대로는 최초로 중국 관내에서 그러니까 만리장성 이남으로 쑥 들어와 있어 거기서 결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 광복군이 사실은 가장 잘 나오는 군대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눌 수 있는 군대가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선 의용대 떠올릴 인물은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김원봉 문제에 써 있지만 중요한 내용을 좀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씁니다. 김원봉 의열단의 단장이기도 했죠. 자,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한번 골라보면은 1번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였다. 아주 곤란한 오답 선지죠. 요거는 병자호란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이것도 그냥 대입하면 너무 곤란하죠. 베트남 전쟁은 1960년대, 70년대 걸쳐 있어요. 박정희 정부 때 우리의 국군이 파견이 되었죠. 3번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이건 고려시대 때 이야기가 되겠네요. 귀주대첩 강감찬. 4번 일부 대원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 그렇죠. 요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42년이 되면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이렇게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 광복군의 전력이
좀 더 증강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고요. 자, 이게 김원봉일파는 이쪽으로 왔는데 그렇지 않고 북상한 쪽이 있어요. 이쪽은 지금 남으로 내려간 거야, 충칭 쪽으로. 근데 이제 북상한 쪽은 사회주의자들은 또 그쪽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 산하의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사회주의 쪽이라서 이쪽 내용보다는 언급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교재에 보면 다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5번. 서인성 전투에서 몽골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말 그대로 이 처인 쪽이 용인 쪽인데 당시에 굉장히 국가로부터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던 굉장히 어려운, 천민은 아니지만 천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던 그런 행정구역이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실권자들, 조정은 어디로 갔어요? 강화도로 갔잖아요. 하지만 남겨졌던 사람들은 몽골에 의해서 짓밟혔지만은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서 하대를 받던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또 막 몽골이랑 싸우고, 그 다음에 김윤우란 사람에 의해서 몽골의 적장 살리타를 이렇게 사살하는 전과까지 올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려의 대몽항쟁 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16번이었고요. 자, 이제 17번 가봅니다. 밑줄 친 선거가 실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힌트. 선거와 연표. 자, 유권자의 날을 아십니까? 5월 10일. 힌트. 5월 10일. 자, 유권자의 날은 우리 역사상 최초 민주적인 선거. 자, 그러면 5월 10일에 선거인데 앞에 총자만 붙여서 총선거죠. 50 총선거다. 1948년. 사건은 나왔습니다. 당시 선출된 의원들은 재헌국회를 구성했습니다.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7월 달에 헌법 제정됐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정부 수립 선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욕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 바로 친일파 청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 만들었고 반민특위가 활동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뭐 농지개혁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죠. 이날의 의미를 기억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합시다. 자, 48년 5월 10일 총선이 되겠습니다. 자, 국권 피탈 1910년 경술국치였고, 청산리 전투, 우리 뭐 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투였다. 1920년 원산 총파업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자의 투쟁 29년, 8.15 광복 45년, 5.16 군사정변은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군인이었을 때 일으켰던 군사정변입니다. 61년.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번 라, 이렇게 정답은 찾았고요. 박정희 정부 때 눈부신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경제 발전은 사실 이룩한 게 누구의 공이었을까? 물론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추진도 있었겠지만 한쪽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바로 노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때 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70년에 있었던 일. 자, 이렇게 해서 오답 정리도 됐고, 자, 이제 18번 가봅시다. 가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1 운동 이후에, 3.1 운동이 이미 벌어졌네요. 그렇죠? 1919년 이후 상황이고, 우리 민족의 혁명적 불꽃이 땅속에서 은근히 타오르면서 다시 폭발할 기회만 기다려왔습니다. 과연 정성과 꾸준한 노력이 헛되지 아니해서 3.1 운동이 일어난 지 7년째가 됐다. 그러니까 더하기 7을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1926년이 됐습니다. 순종 인산일, 순종이 사망하고 그 장래에 그 불꽃이 땅 위로 폭발했다. 힌트는 뭐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뭡니까?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정답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신간회의 결성에 영향을 끼쳤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족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바로 내부 분열이야. 막 추구하는 게 달라. 이쪽은 민족주의, 이쪽은 사회주의, 뭐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공동의 적인 일본이 있고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그 성과가 신관회라는 이 합작 단체예요. 민족 유일당의 운동이라는 표현이 있는 이 신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과 이 사회주의자들의 타협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계기, 그 단초를 제공해 준 게 그런 이미 그 협동의 그 모습,
기미가 보였던 것이 바로 60만 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2번 전민 변정 도감의 설치로 이어졌다. 뭐 신돈, 국민왕, 고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가보개혁 전혀 상관없고 정동행성 이문서가 폐지됐다. 고려 국민왕. 5번 진골 귀족이 왕위 쟁탈전을 벌였다. 신라의 이야기겠지. 특히 이제 통일신라 이제 거의 말기로 갈 때 말기로 가게 되는 그냥 대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갑시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3월 15일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선거 그리고 그걸 규탄했다. 사실 앞에 문제 설명드릴 때 이거를 자세히 말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그냥 이 가 같은 경우는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이제 그거를 말하는 사건이니까 1960년 4.19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 정부가 일단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제 물러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도 정부에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양원제, 이제 그 다음에 의원 내각 책임제가 이루어지면서 자, 실제 그거에 따라서 실시된 총선거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하고 장면이 총리로서 이렇게 이제 국정 전반을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면 정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아이고, 이건 조선의 이제 국초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성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 2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사이에 쏙 들어갔지. 그 다음에 3번. 일본의 수신사가 파견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개항하고 그때 이제 수신사를 보내게 되지요. 4번.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최초 시행은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드디어 된 것은 숙종 때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 5번 묘청이 서경촌도 운동을 전개했다. 고려시대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20번 됐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항상 보통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마무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남북관계 진전, 통일을 위한 노력이지. 자, 뭐 80년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남북기본합의서,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 자, 그 다음 2000년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게 대표적이고 정상회담이 있었죠. 직접 국가 정상끼리 만났습니다. 평양 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2003년에 개성공단, 그러니까 뭐 경제 분야, 민간 분야 교류를 활발히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와서 추진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 이게 박정희 정부 때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기본합의서, 세 번째가 김대중 대통령 때의 2000년 뭐 6.15 남북공동선언, 뭐 내지는 정상회담,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두 개는 여기 나왔고 박정희 정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근데 지금 가에 이미 이제 김대중 정부 때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자, 1번 7.4 남북공동성명, 이건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중요하지만 이번엔 오답이고요. 판문점에서 전쟁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거 6.25 전쟁과 관련된 거지. 3번 6.15 남북공동선언,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제1차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요거는 이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건데 미 군정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평양에서 제2차 두 번째로 만나거든. 이게 첫 번째예요. 1차. 2차는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루어진 이야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통일을 위한 노력 문제까지 해서 총 20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실제로 푸는 데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안 걸리죠. 하지만 해설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도 충분히 해드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해설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찾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을 좀 더 단단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